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그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 1주년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그 공유시 직전에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3면에서 침공을 했는데 당시 이제 북쪽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동부 지역 돈바스를 통해서 그리고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제 3면에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년이 넘긴 지금 현재는 이제 막대한 그 희생과 양측 모두 다 그 피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고 그래서 3월 17일 현재 보게 되면은 러시아 병사가 16만 3,300명 가까이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매일 지금 현재 평균 7,800에서 1,000여 명까지 1,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차 3,500여 대가 이미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초의 작년 2월 24일에 침공할 때 그 당시에 러시아 전차가 3,330대가 투입됐다고 했는데, 이제 전부 다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진영 모두 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그 동부, 그 돈바스 진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고 진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제 무기와 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은 이제 평화협상 이런 여건들이 전혀 안 돼 있고 할 의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종식 이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우리는 잃었던 그 영토 이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고 푸틴조차도 지금 도네츠크 이걸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8개월째 그 바흐무트 도네츠크 앞으로 지금 현재 40% 가까이를 더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돈바스에서 루안스크는 100% 장악했고 도네츠크에서는 지금 한 60% 장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요 관문이 이제 바흐무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탈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8개월째 아직도 전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겨울전쟁이 끝나고 라스푸티자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도로나 야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강으로, 그 다음에 습지로, 온통 진흙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뀔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양측 모두 다 이제 기동의 그 제한을 가져오고,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질 그런 그 이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충계 공세를 전부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감행을 했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곧 감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부 얘기할 때 이번 전쟁은 모두 다 패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이 우크라이나 이 침공 전쟁이 세계가 안보 질서, 유럽 안보 질서 어떻게 그 변화를 초래할지,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는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전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을 지금 이 학자들은 얘기가 완전히 세계사적인 그런 어떤 그 turn of areas 해서 사이튼벤데다. 이거 완전히 시대 그 전환을 의미하는 뭐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 떠올리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89년 하면 이거는 동서냉전이 끝났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 이처럼 1945년, 2022년처럼 1989년처럼 2022년도 완전히 앞으로 이제 우리 세계 전환이나 이런 걸 볼 때 큰 그 획일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요 관심사는 이제 언제 전쟁 끝날까? 이 전쟁이. 그 다음에 푸틴 레짐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푸틴 이후에 전쟁 종식 이후에 이 유럽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문제. 아무래도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세상의 관심이 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에서 그 특별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번 전쟁은 거의 실시간대로 그 SNS상으로 모든 전황들이 다 이제 세계
세계 전체 대상으로 좀 이제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서방 진영 같은 경우는 영국의 그 국방 디펜스 인텔리전스 여기서 거의 매일 실 상황을 전부 다 이제 대외 공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그 러시아 측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허위 정보,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여태까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전부 그 독일 언론에서 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정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상편에서는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갈등 배경, 그 다음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 얘기를 이제 상편에서 짚고, 그 다음에 하편에서는 1년 후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침공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푸틴의 그 명분에 따르면은, 푸틴의 나레이티브에 따르면은 이것이 무슨 뭐 나토 책임이고 미국 책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침공 전쟁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 형태, 이것이 어떤 시나리오로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편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갈등 배경인데, 우선 9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고 구소련으로부터, 94년도에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에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다 이관을 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오렌지 레볼루션, 그 다음에 2010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 14년에는 이때 유로마이단 시위가 있으면서 드디어 야누코비치가 축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푸틴이 크림 합병하고 2014년, 그 다음에 19년도에 이제 젤렌스키가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관계가 더욱 증폭되면서 오늘날 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저는 이제 지난 1년간 침공전쟁 1년간 이 얘기를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내보냈던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 주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편에서는 지금 이제 2월, 3월 달 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전쟁 후에 나타난 주요 현상들. 그런데 지금 이제 푸틴이나 젤렌스키가 그 국내적으로 어떤 내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그 다음에 푸틴의 침공의 성격, 결과,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나토 동부 확대 문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침공 논리, 푸틴의 침공 논리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침공전쟁의 성격이나 또 언제 종식될 건지 전쟁 시나리오 이런 말씀을 이제 하편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러시아 전쟁 갈등 그 배경인데, 이미 다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역사적 배경에서 전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최초 1922년도에 소련 그 4대 연방 그 일개 공화국으로 출범했다.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개 그 공화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코카소스 연합,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돼 있고, 그 다음에 19세기, 그러니까 1918년부터 우크라이나는 5번에 걸쳐서 이제 독립을 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리비우에서, 그 다음에 39년도에 트란스카르파티엔에서, 그리고 41년도 리비우 다시 91년도에 키예프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했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독립국가이면서 동시에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이다. 고유 민족이다. 이제 러시아 니들하고는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위협 대상 항상 지금은 폴란드하고 괜찮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폴란드와 러시아가 위협 대상이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당장 이듬해부터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이념 갈등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가 200%에서 1년 뒤에 2600%로 뛰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이념, 그러니까 막스 레니니즘이나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 이후에 계속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독립 이전에는 전부 다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꿈이었던 반면에,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독립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전부 돈에 더 그 관심을 갖는, 경제에 더 관심을 갖는, 이런 그 사회로 변모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전부 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무슨 뭐 생명을 논의하고 이런 그 고상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극장을 간다든지 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로 바뀌고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우션예츠 하면서 이제 책을, 자, 이 책 자체는 이제 수집 대상이 아니고 전부 판매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 책을 팔아서 이제 생필품을 산다든지 뭐 이런 완전히 극단적인 그 사회 변혁을 이제 경험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독립 이후에 이제 분역 갈등 그 양상을, 또 다른 양상을 보면은, 자, 이념적으로 그한 갈등을 겪은 반면에 이제 완전히 사회 자체가 양분화됐다. 이게 이제 사회 양극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한편은 러시아, 한편은 친서방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나뉘었다. 동쪽은 친러 성향이고, 자, 서쪽은 이게 친서방 성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것은 22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은 지금 현재 괜히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자, 91년도에 그 소련이 전부 해체되면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은, 자, 그러나 소련 제국의 붕괴 이런 것들이 영원히 완전히 이제 종식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2022년, 2023년까지 지금까지 그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1년 8월 25일 날 국민투표를 했는데 90%가 독립을 지지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12월 달에 이제 독립국가 선포를 했고, 이후 러시아와의 갈등이 이제 점차 심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4년 12월 5일 날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OS 컨퍼런스 부다페스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토 그 정상회담 부다페스트에 있었다. 그때, 자,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세 나라 너희들 그 독립과 안전을 보장을 할 테니까 너희들 땅에 배비되어 있는 그 핵무기 이런 것들 전부 러시아로 넘겨라 해서 전부 다 넘기기로 약속하고 NPT에 가입하기로 전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자, 이게 뭔가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동서진영 간에 자, 이 군축 분야에서 군비 통제 분야에서 이와 같은 그 합의를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이제 평화 공동 시대로 진입한다. 뭐 이런 그 뉘앙스를 깊게 이제 풍겼다 이런 얘기죠. 그럼 2004년도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오렌지 레볼루션에서 이게 뭐냐면은 자,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지금 친러 성향의 빅토 야누코비치하고 자, 그 다음에 유시첸코가 붙었는데 이 당시에 야누코비치가 완전히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자, 과반수를 내기는 이 후보자가 없어요. 2차 투표가 갔는데 이때 부정선거를 했다. 누구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도움, 푸틴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탄로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전부 저항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렌지 레볼루션이다. 이 오렌지는 그 당시에 유시첸코, 야누코비치의 대항자인 유시첸코를 지지하는 정당의 색깔이 이제 오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야, 선거 다시 해라, 재선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이 재선거에서 이제 유시첸코가 승리를 했다. 51.9% 대 44.2% 그 야누코비치를 눌렀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44.2%가 친러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사회를 완전히 양분시켰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2005년도에 이 유시첸코 지금 사진에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유시첸코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54년생이고 경제인인데 그러나 2004년 9월 달에 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완전히 이제 얼고 있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만찬 시에 이제 독극물에 그 감염이 됐다. 그래서 그해 이제 그 디옥신 바리안트 해서 TCDD 그러니까 다이옥신 이 독극물 피해로 이렇게 얼굴이 변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9월달에 이제 만찬 시에 이제 독극물에 감염이 됐다. 그 얘기. 그래서 그때 그 비엔나 루돌피나 하우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받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군데서 치료를 받았는데 얘기가 다이옥신 이제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인데 자, 연주할 구성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워 우크레인 이 사람 유시첸코가 당수로 했던 그 당하고 그 다음에 블록해서 자, 이 티모셴코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수로 했던 블록하고 자, 근데 이거 완전히 이제 서로 해체가 됐다. 그러면서 이 유시첸코의 인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티모셴코 이 여성 티모셴코 이 정치인의 입지가 계속 커졌다. 이제 2005년부터. 자, 그러면서 2010년도에 대선이 또 있었는데 이때는 아까 패배했던 야누코비치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이제 2002년, 2006년, 2007년 이 당시에 전부 이제 총리로 지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돈바스 출신인데 그 당시 대항마가 이제 티모셴코 아까 그 여성 율리아 티모셴코인데 3%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대선에 나왔던 유시첸코 전직 대통령은 5%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2013년 11월, 14년 2월 이 사이에는 이제 오이로마이단 이 시위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는 자, 그 당시에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자, EU와 그 다음에 Association Agreement 자, 이거를 서명을 해야 되는 서명을 안 하고 전부 파기를 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EU 가입 신청서를 내놓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이제 Association Agreement 이거 체결하는 건데 그러나 EU가 사인한 이 Association Agreement를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하는 걸 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EU 가입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러시아 푸틴의 입김에 이제 완전히 굴복을 한 거죠. 야누코비치가. 여기에 분노한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전부 키예프 중앙 오이로 마이단 플라츠에 나와서 이와 같이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이거는 이제 EU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들을 구축하는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 행정적인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에서 사법 분야에서 예컨대 EU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 완전히 어느 이 수준에 전부 올라야 된다. 자, 그와 같은 목표치를 전부 다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떻게 개혁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 말이죠. 야누코비치가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정 시위가 2014년 2월 21일 이때까지 계속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티모셴코, 이 여성과 그 다음에 비탈리 클리치코, 이 사람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이분이 키예프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이분은 전직 이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고, 이 비탈리 클리치코가 나와서 이제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자, 주도했다. 자, 그래서 시위대는 이제 야누코비치 퇴진하라, 그리고 대선 실시 다시 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비탈리 클리치코는 뭐라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정부에 이제 봉기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지금 이제 투쟁한다. 이런 얘기를, 비탈리 클리치코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오이로마이단 이 레볼루션. 자, 이걸 Revolution of Dignity라고 그러는데, 자, 이 시위를 통해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러나 독재 타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다큐 필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Winter on Fire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때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저격수를 파견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격수들이 사격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뒤따랐다. 자, 이 얘기는, 자, 벨쿠시라고 하는 특수 부대를 이제 전부 투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 포로셴코 대통령, 그러니까 이 야누코비치 후임 대통령이
자, 이거 전부 진술을 한 얘기다. 그러면서 2014년 5월 달에 대통령 재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포로셴코가, 자, 페트로 포로셴코가 대통령에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단 시위 이후에, 자, 마이단 시위 이후에 러시아 푸틴은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왜냐하면 시위 끝난 다음에 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이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자, 우리 친러 성향, 우리 똘마니 야누코비치가 완전히 배척당했다. 여기서 불만을 품은 푸틴은, 자, 할 수 없다. 크림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돈바스 내 이제 친러 성향 반군 이런 지도자들을 전부 부추겨서 끊임없이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그 내전, 이런 것들을 지난 2월 24일 날 그 침공 직전까지 지금 내전을 계속 그 수행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3월 18일 날 2014년 3월 18일 날 크림을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돈바스 내전이 도네츠카, 마리우폴, 루안스크 이때에서 지금 계속 내전을 획책을 했다. 그럼 2008년도에 자 크림 합병했, 자 2014년 크림 합병했는데 이게 이제 뭐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미 그 옐로우 사인을 여러 번 보냈다. 특히 2008년도에 그 당시 나토 러시아 그 이사회가 부카레스트에 있었는데 이때 그 푸틴의 얘기는 야, 우크라이나 너희들 만약 나토에 이제 편입할 경우에 우리는 크림을 합병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시가 야, 프랑스하고 나토하고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자,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자, 이제 조지아도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크림반도 먹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당시 2008년도에 푸틴이 이미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아니면은 이 러시아 이런 태도의 미온적인 그 서방국 같다해서 대단히 그 크리티컬 아주 비판을 늘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돈바스 내전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가 예컨대 러시아와의 협상을 벌였고 여기에 따라서 저 민스크 협정 1, 2, 이거 프로토콜 1, 2 이거를 전부 이제 체결을 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이 정전도 하고 무슨 비군사화도 하고 자, 이런 그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고 미국은 이제 전부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시니드 존 맥케이는 미년 시큐리티 컨퍼런스 뭐라고 그러냐면 메르켈이 야, 우리가 돈바스 내전 이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으로 전부 해결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자, 이 존 맥케이는 자, 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서방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게 미국의 컨셉인 반면에 서방 일부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 메르켈이나 뭐 이런 오랑 이런 대통령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1938년도에 그 당시 민헨에서 민헨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가 이제 히틀러 만나서 전부 얘기를 할 때 자, 1988년도에, 38년도에 그 당시에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수데텔란드, 자, 이게 이제 독일 소수민들이 사는 이 수데텔란드를 완전히 이 히틀러한테 줘버렸다 이 말이죠. 그 전부 묵인했다 이 말이죠. 이 미는 협정에서. 자, 왜냐하면은 히틀러하고 싸우는 것보다 자,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 프랑스나 이태리 이와 같은 피스무 폴리틱 이런 것들하고 유사하다. 너희들 두고 봐라. 만약 이제 우리가 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절대로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골마 터진다. 어떤 형태로 군사적인 그 분쟁으로. 실제로 2025년도에 이제 터진 겁니다. 이와 같이. 자, 그 당시에 이미 2014년도에 미국은 이와 같은 그 점을 충분히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 혼자 스스로 자, 2014년에 유크레인 프리덤 서포트 액트에서 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1억 불을 지원하면서 2022년도에는 Land and Lease Act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바스 내전이 지금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직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민스크 프로토콜 1, 2가 이제 있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올랑, 그 다음 메켈, 그 다음에 포로셴코, 그 다음에 푸틴, 뭐 이런 사람이 좀 모여서 했는데, 자, 그러면서 정전 비군사화 이런 데 합의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토콜에도 민스크 프로토콜에도 불구하고 2015년 그 11월 달까지 무려 9,100명이 사망을 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작년 2월 달까지 매년 600여 명이 사망을 했다. 이제 그 얘기는 토탈하면은 이 돈바스 내전에서 14,000여 명이 여태까지 죽어나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젤렌스키가 5대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는 자,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 우크라이나 이제 방송국에서 채널에서 디너 데스 폴켓에서 국민의 종이다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이 맨 처음에 역사 선생으로 출연했다가 역사 선생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역사 선생이 유튜브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 선생이 대통령까지 되는 뭐 이와 같은 그 드라마에 이제 그 액터로 그 출연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2019년도에 5월 20일 날 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내거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첫째 부정부패 없앤다. 둘째 올리가르 권력 이 문제가 많다. 여기서부터 탈피하겠다. 이제 이런 그 정책을 내걸었고. 그러나 이 젤렌스키는 원래 이 태생이 유태계고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 부친 올렉산더 젤렌스키 이 사람은 이제 대학 교수고 컴퓨터 교수고 카이버네틱 이런 그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전 가족하고 몽고에서도 4년간 살았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박격포 그 소련군 박격포 소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의 그 삼형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게 증조 할아버지는 전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간략히 이어가면은 1991년도에 이제, 독립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오렌지 레볼루션 이 대선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4년도 이때는 이제 그 EU와의 그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이거를 이제 파기하는 바람에 전부 대중 그 시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분노하고, 예컨대 이제 그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을 획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이 2014년 이후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2014년도부터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 이제 취임 이래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어 왔고, 그 다음에 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그 침공을 계획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2월 24일 날 이후에 어떻게 침공했던가 이 전황을 간략히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날 이제 침공이 있었고, 자,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3면에서 전부 공격을 했다. 이제 북쪽에서,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러면서 20만이 침공을 했고, 2차 대전이 최대 그 공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푸틴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이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민족도 우리하고 같은 그 러시아 민족과 똑같은 민족인데
그러나 일시적으로 얘들이 지금 우리 말을 지금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그 의도다 해서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특수작전이다, 이런 그 명분을 붙이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 컨셉은 이제 키예프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호스토멜 그 광도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를 완전히 그 제거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참선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차단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대전차 무기, 제블린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그 지원을 했습니다. 3월 29일 날 러시아군은 이제 북부 전선에서 퇴각을 했다. 아까 3부 그저 세 방면에서 이제 전부 공격을 감행했는데, 북부에서는 일단 퇴각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부하고 남부에 집중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북부 지역 퇴각할 때 민간인들을 무차별 그 학살을 했다. 그래서 전쟁 범죄를 자행을 했는데, 461개의 그 시신이 이 부차에서 전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서 그 8월 달 사이에 러시아는 이제 크림반도에서 돈바스 간 내륙 교통로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21일 날은 러시아의 아섭시탈 해가지고 그 제철소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마리우폴을 그 점령을 했고, 그러면서 이를 지키던 이제 2,500명의 그 포로들을 전부 이제 모스크바로 그 이송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여름에는 러시아는 이제 동부 돈바스를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루안스크는 이제 100% 장악했다. 포파스나 리만, 그 다음에 리시찬스크, 그 다음에 지비아 도네츠크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그 장악한 데 성공을 했고, 따라서 이 루안스크 지역에는 이제 루브라를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여권을 이제 전부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네츠크하고 바흐무트, 여기는 지금 현재 도네츠크하고 바흐무트 여기는 지금 아직도 그 완전히 장악을 못했다. 바흐무트, 크라마토르스크가 슬로반스크 이쪽은 완전히 장악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함락 시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흐무트 이제 8개월째 지금 현재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흑해에 있는 그 뱀섬 이것도 이제 장악을 했다, 탈환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공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대규모 그 역습이 있었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이제 크림반도 이제 군공항을 포격을 했는데 11대 그 수호위 전투기를 좀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9월 초부터 이제 하르키우 북쪽에 있는 하르키우 주를 완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8,000평방킬로미터 영토를 실지를 그 수복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8일 날은 그 크림대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일 이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과를 우리가 볼 때, 이건 전적으로 미국에서 지원한 하이마스의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 날 이제 푸틴은 여태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4개의 그 점령 지역을 전부 다 이제 사계주로 이제 완전히 합병을 했다. 이제 러시아 영토로 합병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안스크도 도네츠크도 자포리샤 그리고 이제 헤르손 이 4개 주를 전부 다 이제 러시아 영토로 전부 이제 합병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에는 11월 하순경에는 이제 30만 명의 그 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충원을 했고, 러시아가.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그 우크라이나는 남부 그 헤르손주 이거를 완전히 미콜라이 이걸 완전히 탈환해서 4,500평방킬로미터를 이제 다시 실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제 전쟁 이후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전부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20% 가운데 지금 현재 9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대역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8,000평방미터, 4,500, 그러니까 12,500평방킬로미터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따지면은 이제 대략 한 8%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에 아직도 그 실지가 한 12% 정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자,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일부는 2014년부터 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친러 성향의 반 우크라이나 그 반군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던 그런 영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이래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인프라시를 포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역습에 노출된 러시아 여러 가지 이제 재래 무기나 이런 무기나 이 자원 이런 것들이 제한을 이제 목격을 체험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군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우크라이나 그 민간 그 인프라 시설, 그러면서 민간인들의 고통을 좀 더 강하게 하는 뭐 그와 같은 조치 일환으로 인프라 시설들을 직접 공격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스트래테직 파밍 캠페인에서 자, 이것을 수로비키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이제 부사령관인데 게라시모프 그 사령관 총사령관 밑에서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전부 이와 같은 그 작전을 지휘를 했다. 이제 그 얘기고, 주로 우크라이나 그 발전시설, 전기공급시설, 급수시설, 난방시설, 군수, 철도, 교량 터널, 이와 같은 그 인프라를 무차별 라켓으로 아니면 드론으로 전부 공격을 해왔다. 그러면서 전부 민간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이래로 지금 러시아는 충계 대공세를 실시하고 있다. 얘기를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충계 공세의 그 목표는 돈바스를 완전 장악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루안스크는 100% 장악했지만 아직도 도네츠크, 바흐무나, 볼레다 아니면 이 크라마토스크, 그 다음에 슬로반스크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초록색, 이게 지금 이제 도네츠크 주인데, 자, 이 도네츠크 가운데서 지금 아직도 이 허옇게 된 거는 이제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문인 바흐문 여기서 지금 8개월째 지금 이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8개월째 이룩하고 있고, 여기서 이것을 바흐문 함락한 다음에는 이제 크라마토스하고 슬로반스크로 가면서 요 초록색을 완전히 장악을 할 경우에 그때 가서는 이제 돈바스 전체를 완전히 러시아가 장악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 이제 평화협상을 하자든지 그런 제의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전부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라마토스크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전부 집중적으로 배비되어 있는 그런 전략적인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양 진영은 겨울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전선은 뭐 그대로 프론트라인은 지금 현재 11월 이래로 그대로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지전을 지금 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군은 벌써 자, 충계 대공세 시작했다 하는데 2월 초부터, 그러나 벌써 이제 동력을 상실했다. 2월 23일이니까 2주 반짝하고 지금 현재 전부 이제 상실된 그런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뭐 전쟁 물자가 부족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전적으로 미국과 서방 진영 여기에 지금 무기나 탄약 지원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피난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800만 명이 그 피난민들이 유럽 내 떠돌고 있다. 이거는 UN 그 HCR 그 보고고, 그 고등 파무관 레퓨지 피난민, 그 다음에 폴란드에 한 150만 명이 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영 내에서 지금 피난을 다닌다. 5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분들 이 주변 인접국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피난
가 있는 그런 나라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이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포리샤 이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 최대 그 원전이 있는 데인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전쟁 초기부터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IAEA가 이건 대단히 이제 방사능 누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깊게 인발부돼서 여러 번에 걸쳐 이제 방문도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읍소도 하고 자 요구도 하고 하는데 러시아 푸틴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이제 그로시 그 IAEA 사무총장이 푸틴을 만나서 자 정전 지역 안전 지역 이거 빨리 그 원자로 주변에다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1월 24일, 25일 날은 드디어 서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차를 지원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이 이제 전차 지원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아브람스, 레오파르트, 그리고 챌린저, 이와 같은 이제 서방의 주요 핵심 그 전차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물밀듯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외에도 지금 이제 서방 그 12개, 전부 토탈에서 12개 국가들이 이제 전차 지원을 그 결정을 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약 한 500여 대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답지할 거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이제 제가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만들었던 그 영상 그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 우선 배경 전략 목표, 그 다음에 탈냉전 이후 유럽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다음에 91년도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어떤 중간 그 전황이나 요약, 중간평가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가 지금 한 달 이후에 한 달 이후에 계속 지금 수세에 몰리고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왜 헤매고 있는가, 러시아 전력을 이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상대적으로 또 좀 잘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2014년 이후에 조련이 됐고 훈련을 받아왔는지, 또 이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왜 강해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푸틴은 자나깨나 이제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하겠다 이런 위협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자, 이 문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역사적 갈등 배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러시아의 갈등 그 안보 현안, 어떤 그 테마들로 서로 갈등을 해왔는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7월달 전황을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7개월간의 그 종합평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역습 이후에 특히 그 핵무기 쓴다는 말이 더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이 종전 평화협상 이런 문제들이 자 10월달, 1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제 그 300일 그 종합평가, 그 다음에 이 그 젤렌스키 그 미국 방문 뭐 이런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겨울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리샤 바그너 그룹, 자, 이 러시아 푸틴 용병인데 이 바그너 그룹의 실체가 어떤지 이에 대해 분석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주요 그 테마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거를 계기로 이제 그 정상회담이 마드리드에서 있었는데 이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추가로 그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초기에 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가? 왜 저 모양인가? 이런 문제. 자, 관련해서 이 독일군의 실태. 왜 못 주는가? 무기를.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자, 나토 국방비를 BIP 2%로 올려라. 이와 같은 그 요구에 따라서 여기에 걸맞게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이제 특별 그 예산을 1,000억 유로를 책정을 했고, 특별 예산을 제출을 했고, 자, 이러니까 또 주변에서는 독일군이 전부 다 이거 뭐 군사 대국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뭐 이런 문제도 분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여동치는 그 안보, 그 지형, 유럽 안보 지형,
이와 맞물려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짚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부 독일 문제 연구소에서 이제 담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 시간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편에서는 도대체 이게 푸틴이 전쟁 갈등 그 배경,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 전쟁의 그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나레이티브 아니면 선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일방적으로 저 미국에 의한 대리전이다. 우리가 지금 푸틴이 그 완전히 피해자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부합하는 저 맞는 예인지 맞는 행동인지 이런 얘기를 제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